일본에서 손에 꼽히는 기업의 후계자가 재계에 내놓은 발언으로 일본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저희는 모든 시스템을 한국으로 바꿉니다. 세계 최고라 불리는 이 기업은 미국에서도 100대 기업에 들 정도로 일본인들에게 자부심이 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건 기적이라며 놀라고 있는 그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존심이 상해도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받아들여야죠. 하지만 일본은 정말 해가 지지 않을 것만 같은 화려한 나라였고 우리 집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공장 앞 주차장은 늘 납품업체들의 트럭으로 가득했죠.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와 90년대는 정말 황금기였어요. 일본 제조업이 세계를 호령하던 시절이었죠. 우리 공장에서 만든 부품들이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었고 직원 수도 200명을 넘었습니다. 아버지 노부유키는 매일 아침 공장을 둘러보며 자랑스럽게 말하곤 했어요. 일본 기술력은 세계 최고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에서 비슷한 부품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품질이 떨어진다며 무시했습니다. 일본 기술을 따라올 수 없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당시만 해도 중국이 그나마 나았고 한국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건 조악하다고 여겨질 정도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2010년대 중반 삼성과 LG가 만든 전자부품들이 우리 제품과 동등한 수준에 도달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몇몇 분야에서는 오히려 더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노부유키는 여전히 인정하려 하지 않았어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고집했죠. 그러다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하면서 주요 거래처들이 하나둘 계약을 해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공급망이 혼란스러웠으니까요. 하지만 2022년이 되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리의 최대 거래처였던 도요타가 앞으로는 한국 LG에서 납품받겠다고 통보한 겁니다. 50년 넘게 함께 해온 파트너십이 하루아침에 끝난 거였죠. 소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삼성 전자부품으로 전환한다는 차가운 통보만 남겼습니다. 어떻게 일본인끼리도 이렇게 배신을 할 수 있는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벽은 높았죠. 모두 한국 부품이 더 저렴하고 품질도 좋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30년간 납품했던 혼다에서는 SK 배터리 부품으로 완전히 교체했다고 말하더군요. 담당자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한국의 기술력을 따라잡기 어렵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산업 지형 자체가 바뀐 거라는 걸요. 결국 오늘 오후 마지막 직원 15명에게 해고 통지서를 전달했습니다. 40년 넘게 우리와 함께한 다나카 부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도 참기 어려웠지만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녁 7시 텅 빈 공장을 혼자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63년간 이어져 온 우리 가문의 자부심이 이렇게 끝나고야 마는 건지 말이죠. 집에 돌아오자 거실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노부유키는 소파에 앉아 한국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채널을 바꾸고 있었어요. 74세의 아버지에게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는 삼성전자가 일본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리모컨을 거칠게 누르며 다른 채널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채널을 돌려도 마찬가지였어요. 현대자동차의 일본 내 판매량 급증과 LG화학의 배터리 기술 혁신, 그리고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독점, 모든 뉴스가 한국 기업들의 약진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텔레비전을 꺼버렸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분노와 좌절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일본 제조업의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는 걸 지켜보는 심정이 어떨지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는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저 한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우리가 개발해준 나라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1960년대 일본이
기술을 전수해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한국은 없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포항제철소도 일본이 만들어준 것이고 자동차 기술도 우리가 가르쳐준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성공은 일본 기술을 베낀 결과일 뿐이라고 단언했어요. 삼성도 소니를 따라했고 LG도 파나소닉을 모방했다는 것이었죠. 현대자동차 역시 미쓰비시와 기술 제휴를 통해 시작된 회사라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아버지는 한국인들의 성격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냈어요. 급하고 성급한 민족성 때문에 제대로 된 기술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겉으로만 번지르르 하지 내실은 부족하다는 것이었죠. 지금의 성과도 일시적인 것에 불과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게다가 아버지는 일본의 장인 정신에 대해서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일본만의 섬세함과 완벽함은 하루아침에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한국 제품들이 아무리 잘 팔려도 일본 제품만의 품격과 신뢰성은 절대 넘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강하게 비판한 건 한국의 마케팅 전략이었어요. K-팝이나 드라마 같은 문화 콘텐츠로 이미지를 포장해서 제품을 파는 것은 진정한 경쟁력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일본처럼 묵묵히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요란한 홍보에만 의존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공장을 폐쇄했다는 소식을 전해야 했거든요. 아버지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제가 다음에 한 말에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우리보다 앞서 있고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말했을 때였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분노의 표정이었어요.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저들이 우리 밑에 있었는데 지금 와서 무릎 꿇을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했어요. 우리는 당당한 일본인이고 조상들이 쌓아온 자존심을 버릴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한국의 성장은 거품일 뿐이고 곧 무너질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실제로 외환위기 때도 그랬지 않았느냐고 반문했어요. 결국 일본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극복할 수 없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공장뿐만 아니라 수많은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게 밀리고 있다고 했어요.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자신의 아들이 일본의 자존심을 버리고 다른 나라에게 굽신거리려 한다는 것이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아버지와의 갈등도 괴로웠지만 더 큰 문제는 제 자신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한국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새벽 3시쯤 되어서야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저에게 아버지를 이해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일본의 자존심을 지켜온 분이라서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거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감정에만 의존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는 냉정한 현실 분석이 필요했어요. 그날 오전 저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회사의 미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어요. 회의실에는 30년 넘게 함께 일해온 사토 전무와 야마다 상무가 참석했습니다. 두 분 모두 저보다 경험이 많은 분들이었고 일본 제조업의 전성기를 직접 경험한 산증인들이었어요. 사토 전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주요 고객사들의 구매 패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도요타의 경우 2022년부터 LG화학 배터리로 전환했고 우리가 납품하던 제어 부품도 삼성전기 제품으로 교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혼다와 닛산도 마찬가지였어요. 야마다 상무는 더욱 충격적인 자료를 꺼내들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기술 특허 현황을 정리한 보고서였어요. 삼성전자가 보유한 반도체 관련 특허가 소니와 파나소닉을 합친 것보다 많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특허의 60%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기술 개발 속도였습니다. 삼성의 기술력은 어마어마하다는 점이었죠. 이건 단순히 1, 2년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한 세대 전체의 기술 격차를 의미했습니다. 게다가
사토 전무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소니에서 일하는 지인이 전해준 이야기라며 소니 내부에서도 삼성의 디스플레이 기술을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했어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일본이 한국 기술을 따라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야마다 상무가 준비한 다음 자료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배터리 기술 분야 비교 분석이었습니다. LG화학과 삼성 SDI가 개발한 차세대 배터리 기술은 일본 기업들이 10년은 걸려야 따라잡을 수 있는 수준이라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전고체 배터리 분야에서는 한국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현대자동차가 일본 내 부품 조달을 대폭 늘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과거에는 현대가 일본 부품을 수입했는데 이제는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현대 계열사의 부품을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공급망의 완전한 역전이었어요. 사토 전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도요타의 구매 담당자와 만났을 때 들은 이야기라며 한국 부품의 가격, 경쟁력과 품질이 일본 부품을 압도하고 있다고 했어요. 심지어 배송 속도와 AS 서비스까지 더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했습니다. 그러자 야마다 상무는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일본 부품 회사들이 지난 5년간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그래프로 보여주었습니다. 총 127개 회사 중 89개가 폐업했고 23개가 한국이나 중국 기업에 인수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살아남은 회사는 고작 15개 뿐이었어요.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세 사람 모두 말을 잃었어요. 30년간 일본 제조업의 우월성을 믿어왔는데 현실은 정반대였던 겁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던 그 시간 동안 한국은 우리를 추월해버렸던 거죠. 사토 전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한국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맺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자존심은 상하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야마다 상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 순간 결심을 굳혔습니다. 회의 자료를 아버지에게 보여드려도 인정하지 않으실 게 뻔했어요. 그렇다면 제가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에 가서 제 눈으로 모든 걸 보고 싶었어요. 회의를 마치고 저는 여행사에 전화를 걸어 서울행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일주일 후 출발하는 표였어요. 두 이사님께는 시장 조사차 출장을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권을 꺼내 들고 서울이라는 글자를 바라보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제가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서울행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 저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한국의 주요 기업들과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어요. 아버지가 말했던 것처럼 한국이 아직도 일본을 우러러본다면 분명히 반갑게 맞아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숙소는 강남구에 있는 작은 비즈니스 호텔을 잡았어요. 삼성전자 본사와 LG전자 서초 사옥이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삼성전자였어요. 하지만 공항에서부터 저는 예상과 다른 모습들을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은 일본의 어떤 공항보다도 크고 현대적이었어요. 자동화 시설과 디지털 안내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지하철에서 더욱 놀랐습니다. 모든 승객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대부분이 삼성 갤럭시나 LG 제품이었어요. 지하철 내부 광고판도 모두 삼성 디스플레이로 보였습니다. 화질이 정말 선명했어요. 강남역에 도착하니 거대한 도시의 모습에 압도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거리는 깨끗했고 건물들은 현대적이었습니다. 특히 삼성타운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일본의 어떤 기업 단지보다도 웅장하고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일찍 삼성전자 서초 사옥을 찾아갔습니다. 로비에서 대기하면서 주변을 둘러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유럽과 미국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비즈니스맨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옆에 앉은 독일 사람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멘스에서 온 하인즈 밀러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40대 중반의 베테랑 엔지니어였습니다. 밀러는 저에게 자신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밀러는 지멘스에서 25년간
반도체 제조 장비를 담당해왔다고 했습니다. 독일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 기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해왔는데 최근 몇 년 사이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토로했어요. 삼성의 기술이 현재 세계에서 유일하게 상용화된 기술이라고 감탄했습니다. 특히 밀러가 강조한 건 한국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게 가장 편하다는 얘기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일 처리 속도가 빠르고 센스가 있어서 무슨 요청을 하든 다 이해하고 금세 적용해준다는 거였죠. 이 말을 듣자마자 머리가 띵 울렸습니다. 일본에선 절차와 규율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쉽게 일어나기 어렵거든요. 밀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6개월 전부터 이 미팅을 준비했고 지멘스 본사에서 특별 승인까지 받아서 왔다고 했어요. 독일 정부 차원에서도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독일의 자동차 산업도 한국 배터리 기술 없이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어요. 그러면서 특히 한국의 속도와 혁신 능력은 독일의 전통적인 접근 방식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밀러의 차례가 되자 잘 되길 빌어달라며 설레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도 이 정도라면 우리는 정말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되어 접수처에서 미팅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정중한 거절이었습니다. 사전 예약 없이는 어떤 미팅도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현재 밀려있는 기업들이 많다고 했죠. 최소 2주 전 신청과 함께 회사 속에서 협력 제안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후에 LG전자를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담당자는 친절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대기실에서 만난 사람이었어요. 예전에 함께 일한 적이 있던 도요타에서 온 다나카 부장이 있었습니다. 다나카 부장은 일본어로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런 데서 다 보게 될 줄은 몰랐다고 말이죠. 그간 거래를 끊고 나서는 연락을 하지 않아 서로 오랜만이었거든요. 제게 뭔가 미안한 눈치도 보였죠. 다나카 부장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정말 절망적이라고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지금 도요타도 쉽지 않다고 했죠. 도요타가 전기차 시장에서 뒤처진 가장 큰 이유가 배터리 기술이라고 했어요. 하이브리드에서는 최고였지만 순수 전기차용 배터리는 한국 기업들에게 완전히 밀렸다는 것이었습니다. LG화학과 삼성 SDI 그리고 SK온의 기술력은 도요타가 10년 걸려도 따라잡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인정했어요. 도요타의 엔지니어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그 수준에 도달하기 어렵다고 고백했어요. 다나카 부장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미 6개월째 LG화학과 협상 중인데 LG가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고 했어요. 기술료만 해도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고 생산 물량도 제한적으로만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같으면 일본 기업이 기술을 주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반대가 되었다고 토로했어요. 가장 절망적인 건 대안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중국 배터리는 기술력이 부족하고 유럽 업체들도 한국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결국 도요타의 전기차 사업 성공 여부가 한국 기업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면서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그렸던 한국의 모습과는 180도 다른 현실이었어요. 한국은 이제 기술을 요청받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 기업들이 줄을 서서 한국 기술을 간청하고 있었어요. 객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일본이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나 가치가 과연 무엇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우리를 필요로 할 이유가 있을까요? 오히려 우리가 한국에게 배워야 할 입장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오래된 연락처를 뒤져봤습니다. 대학 시절 주소록을 찾아 윤지민이라는 이름을 찾았어요. 2001년 도쿄대학 경영학과에 교환학생으로 온 한국 학생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3학년이었고 지민은 서울대에서 온 2학년이었어요. 한 학기 동안 같은 수업을 들으며 꽤 친하게 지냈던 기억이 났습니다. 지민은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저보다 더 적극적이고 명랑한 성격이었어요. 당시에는 한국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지민과 이야기하면서 한국 문화를 처음 접했었죠. 김치찌개를 처음 먹어본 것도 지민 덕분이었고 한국 가요를 들어본 것도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끝나고 지민이 한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몇 년간은 이메일을 주고받았어요. 하지만 각자 바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벌써 15년도 더 된 것 같았어요. 다행히 예수첩에서 프로필을 찾을 수 있었어요. 현재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직급은 수석연구원이었고 전문 분야는 일본 경제 분석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정말 우연의 일치였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안부를 묻는 내용과 함께 현재 서울에 와 있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혹시 시간이 되면 만나서 커피 한잔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솔직히 답장이 올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오전, 놀랍게도 지민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반가운 마음과 함께 시간을 내줄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강남 역삼동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오후 2시 약속이었어요. 저는 설레는 마음과 동시에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약속 장소에 일찍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지민이 나타났습니다. 2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알아볼 수 있었어요. 조금 성숙해진 모습이었지만 그때의 밝은 미소는 그대로였습니다. 지민도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으니 어색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와의 첫 대화는 항상 그렇죠. 지민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일본에서 잘 지내고 있었는지, 가족은 어떤지 안부를 물었습니다. 저도 지민의 근황을 물어봤어요. 지민은 서울대 졸업 후 대학원에서 국제경영학을 전공했다고 했어요. 그 후 삼성경제연구소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로 일본 경제와 기업 분석을 담당하고 있다고 했어요. 결혼도 했고 10살 된 아들이 있다는 소식도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다카하시 전자를 물려받아 경영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최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지민은 저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최근 몇 년간 일본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여러 차례 작성했다고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급성장과 일본 기업들의 상대적 침체는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고 설명했어요. 다만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빨랐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왜 서울에 왔는지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싶었지만 쉽지 않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요즘 일본 기업들의 접촉 시도가 많아졌는데 대부분 비슷한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민의 다음 말이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일본 기업집 아들이었지만 지금은 뭐가 달라졌는지 궁금하다고 물어본 거예요.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한국을 찾은 건지 아니면 정말로 달라진 게 있는지 알고 싶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로 저에게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단순히 회사가 어려워져서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러 온 건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지민의 눈빛에는 의구심과 함께 옛 친구에 대한 애정도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적어도 과거의 편견과 오만함은 버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을 무시하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털어놓았어요. 지민은 저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잠시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만약 정말로 변하고 싶다면 도울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덧붙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과거의 편견과 오만함은 버리고 싶다고 말했어요. 한국을 무시하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삼성과 LG에서 본 광경들이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고 설명했어요. 지민은 제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제게 꺼낸 이야기는 의외였습니다. 말로만 사과하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공부까지 하려는 사람은 드물다고 했어요. 만약 정말 한국을 이해하고 싶다면 한국의 역사부터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와 관련된 부분을 말이에요. 저는 그 말에 당황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런 역사에 대해 자세히 배우지 않았거든요. 교과서에도 간략하게만 언급되어 있었고 대부분 일본의 근대화 과정으로만 설명되어 있었어요. 한국의 관점에서 바라본 그 시대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지민은 저의 반응을 보고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갖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야 진정한 관계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민은 과거를 알아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진심으로 반성하는 일본인에게는 마음을 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가르쳐달라고 요청했어요. 비록 충격적일지라도 진실을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민은 제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도울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기대감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지민이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는데 중간중간 제 이름이 들렸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지민은 산업연구원에 아는 선배가 있다고 설명했어요. 정부 정책과 기업 협력을 담당하는 사람이라며 한번 만나보겠냐고 물었습니다. 단, 기대는 하지 말라고 덧붙였어요.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요.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민이 연결해준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내일 오후에 만날 수 있도록 약속을 잡아주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여의도에 있는 산업연구원은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체계적인 시설을 보면서 한국의 연구 역량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로비에서 기다리던 중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김태훈 과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정장 차림에 똑똑해 보이는 안경을 쓰고 있었지만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회의실로 이동해서 마주 앉았을 때 김 과장의 첫 마디는 예상했던 것보다 차가웠습니다. 지민이 소개해줘서 만나긴 하지만 솔직히 궁금하다며 왜 이제 와서 일본이 한국을 찾는지 물었어요. 저는 그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막상 들으니 답변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김 과장의 눈빛에서 의심과 경계심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저희가 늦었다는 건 인정한다고 말하려는데 김 과장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늦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며 일본 기업들이 한국을 찾는 이유가 뻔하다고 했어요. 자신들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와서 협력하자고 하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뜨끔했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진심을 말하고 싶었어요. 저희 회사가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고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도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멈추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조용히 말을 이어갔어요. 사죄하러 왔습니다. 협력은 나중 문제입니다. 김 과장의 표정이 약간 변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무엇에 대한 사죄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한국에서 느꼈던 감정들을 정리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세대의 편견, 한국을 무시했던 과거, 그리고 실제 한국의 모습을 보고 느낀 부끄러움에 대해서요. 한국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편견과 오만함으로 가득 찬 시선으로만 바라봤다며 그것부터 사과드리고 싶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김 과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어 솔직히 일본 기업인들을 많이 만났는데 대부분 비즈니스 이야기만 하고 갔다고 말했어요. 사과 이야기를 하는 분은 처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김 과장이 제 진심을 느꼈다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김 과장은 말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정말로 변화하고 싶다면 증명해야 한다고 했어요. 일단 한국의 역사부터 제대로 알아보라며 특히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공부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과장은 명함을 건네주며 진심이라면 시간이 걸려도 괜찮을 거라고 말했어요. 급하게 서두르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숙제를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꼈어요. 적어도 기회는 열려 있다는 것이니까요. 그날 저녁 지민에게 만남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지민은 예상했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어요. 그리고 김 과장이 한국 역사 공부하라고 한 건 진짜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부분은 많이 충격적일 거라며 하지만 그걸 알아야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아무리 충격적이더라도 진실을 마주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일 테니까요. 김 과장과의 만남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저는 피곤해 지쳐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긴장 상태였던 탓에
온몸이 무거웠어요.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김 과장의 차가운 시선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가 제시한 조건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한국의 역사, 특히 일제강점기에 대해 공부하라는 것. 과연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어요. 배가 고파서 근처 편의점에서 간단한 도시락을 사왔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를 보며 혼자 저녁을 먹었어요. 한국어는 잘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화면에 나오는 영상들만으로도 한국 사회의 역동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뉴스가 끝나고 채널을 돌리던 중 우연히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광복절 특집이라고 화면 하단에 영어 자막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별 관심 없이 보고 있었는데 점점 화면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흑백 사진들이 연속으로 나왔어요. 일본 군복을 입은 사람들, 줄을 서서 어딘가로 끌려가는 조선인들, 그리고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모습. 저는 리모컨을 든 손을 멈추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강제징용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영어로 된 자막이 함께 나와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조선인들이 일본 본토와 사할린, 남양군도 등지로 강제로 끌려가 노동을 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위안부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하지만 생존자 할머니들의 증언이 흘러나오면서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속임을 당해 끌려갔다는 이야기, 끔찍한 환경에서 겪었던 고통들, 할머니들의 주름진 얼굴에서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를 읽을 수 있었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텔레비전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731 부대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생체 실험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자료 사진들은 너무나 끔찍했어요. 다큐멘터리는 1시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하고 봤어요. 마치 다른 세계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지만 이 모든 일이 제 조국 일본이 저질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런 역사를 왜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는지 혼란스러웠어요. 저는 침대 옆 책상으로 가서 메모지와 펜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누구에게 보낼 편지인지도 확실하지 않았지만 지금 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피해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후손입니다. 첫 줄을 쓰고 나서 잠시 멈췄어요. 이게 맞는 표현일까 고민했지만 지금 제 심정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는 말 같았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고 활기찼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특히 그 끔찍한 역사를 직접 겪었거나 들어서 알고 있는 분들이 일본인인 저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까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저는 그날 밤 잠들기가 어려웠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 본 영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특히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은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분들이 겪었던 고통을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들 수 있었어요. 하지만 꿈속에서도 오늘 본 영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꿈속에서 그 할머니들에게 사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들은 저를 바라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는 결심했어요. 김 과장이 말한 공부를 제대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어제 밤에 본 것은 시작에 불과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짜 역사를 알려면 더 많이 배워야 했어요. 저는 어젯밤 쓴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번역해서 지민에게 보여주기로 했어요. 제가 얼마나 진심인지 알아주었으면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이 변해야 한다고 느꼈어요. 이런 역사를 모르고 살아온 것도 부끄러웠지만 앞으로는 기억하는 일본인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어젯밤 쓴 편지를 들고 지민을 만나러 갔습니다.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던 지민은 제 표정을 보더니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어요. 저는 어젯밤 다큐멘터리를 봤다고 말하며 편지를 건넸습니다. 지민이 편지를 읽는 동안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제 진심이 전해질까 걱정되었거든요. 편지를 다 읽은 지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말을 했어요. 말로는 누구나 사과해. 하지만 공부까지 하는 사람은 드물어. 지민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차가운 반응일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인정해주는 것 같았어요. 지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렌, 정말 진심이라면 국립중앙도서관에 가봐. 거기에 내가 알아야 할 모든 자료가 있어.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민이 도서관 위치와 찾아야 할 자료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위안부 증언집, 일제강점기 사진자료, 근현대사 연표, 듣기만 해도 무거운 주제들이었습니다. 지민과 헤어진 후 저는 곧장 국립중앙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서초구에 있는 거대한 건물을 보니 한국의 지식보관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입구에서 이용증을 만들고 역사자료실로 올라갔습니다. 자료실에 들어서자 수많은 책들이 저를 압도했어요. 첫 번째로 펼쳐본 책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집이었습니다. 한국어와 일본어가 함께 실려 있어서 읽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첫 페이지부터 읽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한 할머니의 증언을 읽으면서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어린 나이에 당한 끔찍한 일들, 평생 안고 살아야 했던 상처들, 글자 하나하나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일본어로 번역하면서 읽으니 더욱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역사를 왜 일본에서는 제대로 가르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다음으로 찾아본 것은 일제강점기 사진자료집이었습니다. 흑백 사진들이 가득한 책을 펼치자 어젯밤 다큐멘터리에서 본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직접 사진으로 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조선인들의 모습, 일본 경찰에게 연행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해방 후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의 행렬, 모든 사진이 고통스러운 역사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렇게 오후 내내 도서관에서 자료를 읽으며 정리했습니다. 점심도 거른 채 계속 공부했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알면 알수록 더욱 무거워지는 역사였지만 동시에 알아야만 하는 진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도서관을 나왔어요. 하루 종일 충격적인 내용들을 접하다 보니 정신적으로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니까요. 숙소로 돌아와서 오늘 정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노트 여러 페이지에 빼곡히 적힌 메모들을 보니 뿌듯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기억하는 일본인이 되겠다. 이런 역사를 잊지 않고 다른 일본인들에게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아버지 세대의 편견을 바꾸는 것도 제 몫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도 도서관에 가서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김 과장이 제시한 숙제를 제대로 해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아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이라고 믿었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오후, 저는 일제강점기 경제수탈에 관한 자료를 읽고 있었습니다. 쌀 공출, 금속류 강제 수집, 문화재 약탈. 읽으면 읽을수록 일본이 조선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빼앗아갔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쿄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발신자를 보니 어머니였습니다. 급한 일이 아니면 국제전화를 걸지 않는 분이라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인 사오리가 외출 중에 갑자기 쓰러졌다는 것이었어요. 지금 병원에 있는데 빨리 와봐야 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책들을 서둘러 정리하고 도서관을 나왔어요. 숙소로 돌아가 짐을 챙기며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다행히 그날 저녁 비행기가 있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지민에게 연락했습니다. 급하게 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지민은 가족이 우선이라며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내내 아내를 했습니다. 동시에 지난 며칠 동안 한국에서 배운 것들도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네다 공항에 도착해서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어머니와 아버지를 만났어요. 다행히 사오리의 상태는 안정되었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최근 스트레스 받은 일이 있었냐며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것 같다며 조기 발견해서 큰 문제 없이 치료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하셨어요. 그런데 참 다행이었어요. 외국인 관광객분이 신속하게 대처해 주셔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거든요. 저는 의사 선생님께 어떤 분이 도와주셨는지 물어봤습니다. 간병사분이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사오리가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 근처 쇼핑몰에서 갑자기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가슴을 움켜잡고 바닥에 주저앉으며 괴로워했다는 것이었어요.
그 시간대에 사람이 정말 많았지만 대부분 그냥 지나쳐 가셨다고 했어요. 몇 분은 잠깐 멈춰서 보시기만 하고 그냥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간병사분의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쓰러져 고통스러워하는데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한 분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시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황당했어요. 심지어 어떤 젊은 남성은 사오리를 피해서 큰 보폭으로 걸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때 여행 중인 한국인 가족이 사오리를 발견하고 즉시 행동에 나섰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즉시 119에 신고했고 어머니는 사오리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머리를 받쳐주었다고 해요. 딸분은 일본어를 할 줄 아셨다면서 사오리 씨에게 계속 괜찮다고 곧 구급차가 온다고 안심시켜 주셨다고 했어요. 한국인 가족은 구급차가 올 때까지 15분 동안 사오리 곁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카디건을 벗어서 사오리에게 덮어주었고 아버지는 주변 사람들에게 공간을 비켜달라고 부탁했다고 해요. 간병사분은 그 가족이 병원까지 따라와서 사오리가 응급실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의료진이 상황을 안정시켰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야 조용히 돌아가셨다고 해요. 참 신기했어요. 그렇게 많은 일본 사람들이 지나갔는데 결국 외국인 분들이 도와주신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부끄러움과 감사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아내가 길에서 쓰러졌는데 같은 일본인들은 외면했고 한국인들이 구해준 것이었어요. 사오리가 의식을 회복한 후 저는 병실에 들어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오리도 그날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렌, 처음에 정말 무서웠어요. 갑자기 어지러워지면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오리는 눈물을 흘리며 그날의 상황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중에도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국어로 말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정말 천사 같았어요. 특히 어머니 같으신 분이 제 손을 잡아주시면서 일본어로 괜찮다, 괜찮다고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사오리는 그 가족이 얼마나 따뜻하게 돌봐주었는지 감동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렌, 그분들이 제 이름도 모르는데 정말 가족처럼 대해주셨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그러지 못했을까요? 사오리의 마지막 질문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말 왜 그랬을까요? 같은 나라 사람이, 그것도 사람이 쓰러져 고통받고 있는데 왜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그날 밤 사오리가 잠든 후 저는 병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마음은 서울에 있었어요. 지난 며칠 동안의 경험과 오늘 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뒤섞였습니다. 저는 사오리의 손을 다시 한번 잡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또 한국에게 빚을 졌어. 역사적으로 한국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는데 이제 개인적으로도 생명의 은인이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끄러웠던 것은 같은 일본인들의 무관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다시 펼쳤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이야기,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저는 일기장을 꺼내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사오리를 외면한 일본인들의 모습, 그리고 끝까지 돌봐준 한국인 가족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적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과거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적인 마음을 잃지 않고 있다. 같은 일본인들이 외면한 아내를 가족처럼 돌봐주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조상들이 그토록 끔찍한 일을 했다는 게 더욱 부끄럽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그들보다 못한 사람들인 것 같다. 사오리의 상태가 안정되고 일주일이 지난 후 저는 다시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이번에는 마음가짐이 달랐어요. 단순히 공부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과를 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지민에게 연락했습니다. 지민은 제가 다시 온 것을 반가워하면서도 조금 놀라는 것 같았어요. 아내가 위험했는데 이렇게 빨리 다시 올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민에게 사오리를 구해준 한국인 가족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그때 느꼈던 복잡한 감정들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지민은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지민, 나는 이제 정말 알 것 같아. 왜 김 과장님이 그렇게 차갑게 대했는지 말이야. 지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위기에 처한 사람도 외면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과거의 원수라도 도와주잖아. 이런 차이를 느끼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깨닫게 돼. 지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오늘 오후에 북촌 한옥마을을 같이 걸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어요. 오후에 만나 북촌 골목길을 걸으며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일본에서 더 공부한 내용들을 지민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지민이 왜 그러냐고 물었을 때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민, 나는 일본 정부를 대표할 수 없어. 그리고 내가 직접 피해를 준 것도 아니야. 지민은 제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사과하고 싶어. 한국의 친구였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 역사를 바로 알게 된 일본인으로서. 저는 깊은 숨을 쉬고 계속했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말을 마치고 저는 고개를 깊숙이 숙였어요. 일본식 인사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죄였습니다. 한옥 처마 아래 고즈넉한 골목에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 앞에 서 있는 기분이었어요. 지민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처음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감정을 느꼈어요. 공식적인 외교나 비즈니스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지민은 제 말에 예전엔 그냥 일본 기업집 아들이었는데 지금은 진짜 사람 같아 라고 말했죠. 사람다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변화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 저녁까지 북촌을 걸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해가 질 무렵 지민이 말했습니다. 렌, 이제 김 과장님을 다시 만나볼래? 아마 달라진 내 모습을 보시면 놀라실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준비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책으로 공부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하고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지민이 김 과장과의 재회를 주선해준 다음 날, 저는 다시 산업연구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처음 왔을 때와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랐어요. 긴장보다는 진정성으로 가득 찬 마음이었습니다. 김 과장은 회의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표정은 여전히 진지했지만 처음 만났을 때만큼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다시 온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진심을 보여준다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김 과장이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봤을 때 저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정리한 사죄 편지와 학습 기록이었어요. 한국어로 번역한 것과 일본어 원본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공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제 마음을 담은 편지라고 설명했어요. 김 과장이 서류들을 천천히 읽어보는 동안 저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간혹 고개를 끄덕이거나 미간을 찌푸리는 표정을 지으며 집중해서 읽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김 과장은 상당히 자세히 공부했다고 말했어요. 특히 위안부와 강제징용 부분은 일본 사람이 이 정도까지 알고 있다는 게 놀랍다고 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적이었지만 알아야 할 진실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끄러웠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김 과장이 좀 더 편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굳이 개인이 나서는지, 이런 일은 정부나 큰 기업에서 해야 할 일 아니냐고 했어요. 저는 이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 며칠 동안 깊이 생각해본 답변이 있었습니다. 2019년을 기억하느냐고 되물었을 때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경제 보복했을 때 말인데 그때 대부분의 나라가 일본 편을 들거나 중립을 지켰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다고 계속 설명했습니다. 러시아나 유럽에 편승해서 일본을 압박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심지어 코로나 때도 일본에 마스크를 지원해 주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과장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배웠다고 말했어요. 강한 나라는 힘으로만 강한 게 아니라 의리를 지키는 나라라는 것을요. 제 말을 들은 김 과장이 잠시 생각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러더니 예상치 못한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선생님 같은 나라라고 했어요. 기술적으로도 앞서 있고 문화적으로도 세계를 이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다르다고 강조했어요. 그리고 저는 사오리가 한국인 가족에게 도움받은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어요. 같은 일본인들은 외면했는데 한국인들이 구해준 일, 그리고 그것이 제게 준 충격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김 과장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 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자신도 놀랐다고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일본 기업인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이렇게 개인적인 변화까지 겪으면서 온 분은 처음이라고 했어요.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제 진심이 전해진 것 같았거든요. 김 과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과제가 남아있다고 했어요. 말한 대로 이런 일은 개인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면서 일본 내부에서도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일본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시도해보겠다고 대답했어요. 제 이름으로라도 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과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지난 며칠 동안 생각해둔 계획을 말했습니다. 먼저 사내에서 한일 관계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을 퍼뜨리고 기회가 되면 일본 언론에도 기고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태어날 제 아이에게는 정확한 역사를 가르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 혼자서는 일본 전체를 바꿀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한 사람씩이라도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어요. 그것이 한국에서 배운 것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과장은 한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해달라고 김 과장이 말했어요. 일본 내부에서 역사 왜곡에 침묵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약속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말이에요. 그 순간 회의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차가운 대립에서 진정한 대화로 변한 것을 느꼈습니다. 김 과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보자고 했어요.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말이에요. 다카하시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부 차원에서 바로 협력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민간 기업을 통한 접근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방법이든 시작할 수 있다면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김 과장은 몇 개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삼성의 자회사나 중견기업들과의 기술 협력이 현실적일 것 같다고 조언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기술보다 태도가 중요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일본 기업의 이중적인 모습이거든요. 저는 무슨 뜻인지 물어봤습니다. 겉으로는 협력하자고 하면서 뒤로는 한국을 견제하거나 협력 과정에서 기술을 빼가려고만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신뢰가 쌓이지 않는 거죠. 김 과장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일본 기업들이 얼마나 이기적으로 접근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본에 돌아가면 먼저 사내에서 올바른 역사 교육을 시작하고 기회가 되면 언론에도 기고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도 진지한 대화를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도쿄로 돌아온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삼성 자회사와의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었지만 그 조건들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특히 일본 내부에서 역사 왜곡에 침묵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사오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다행히 그동안 회복을 할 수 있었어요. 사오리는 제가 한국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저는 사오리에게 지난 2주간의 경험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어요. 역사 공부를 했던 것, 진심으로 사과했던 것, 그리고 협력 가능성을 타진한 것까지. 사오리는 저의 변화에 놀라면서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었어요. 바로 아버지 노부유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출국 전에 워낙 격하게 반대하셨던 터라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예상하기 어려웠어요.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를 찾아뵈었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계셨는데 제가 들어서자 차가운 시선을 보내셨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것을 못마땅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으시며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아버지, 저는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역사도 알게 되었고 한국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하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깨달은 것은 강한 나라는 힘으로만 강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오리를 구해준 한국인 가족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같은 일본인들은 외면했는데 한국인들이 도와준 일,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설명했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사오리 사건 때문인지 예전보다는 너그러워지신 것 같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고 약속을 지키며 과거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에게 우리가 먼저 고개를 숙이는 게 맞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신념이 흔들리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너는 일본의 자존심을 버리고 그들에게 굽신거리려 하는 거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굽신거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진정한 자존심은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에서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제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지 않은 일본인이 되고 싶어요. 아버지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시더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아버지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셨어요. 그 침묵이 얼마나 오래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마침내 아버지가 입을 여셨을 때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 있었어요. 렌, 나는 너의 선택을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내가 선택한 길이라면 책임져라. 완전한 동의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제 선택을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사오리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국과의 협력을 위해서는 먼저 일본 내부에서 변화를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회사에서 변화를 만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직원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주고 한국과의 진정한 협력을 준비해야 했어요.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한국에서 배운 용기로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